안녕하세요. 레터스 투 유아특수 세스입니다. 오늘은 특수교육 진단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목표는 측정의 기본 개념을 모두 알아보고 사정 방법 관찰까지 나가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을 찍으면서 발견했는데 사정 방법 중에 교육과정 중심 사정에 춤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타고 12A로 고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 중에 나오는 비밀번호는 기출문제의 비밀번호니 이것도 잘 기억해 두셨다가 블로그에 가셔서 기출문제를 다운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측정의 기본 개념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표준화입니다. 표준화는 검사의 구성 요소, 실시 과정, 채점 방법, 결과 해석 방법들을 구조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표준화를 하는 이유는 모든 피검자들이, 그러니까 검사를 당하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물질로 동일한 과제를 수행하고 검사자로부터 동일한 정도의 보조를 받고 동일한 채점 방법, 그리고 해석 지침에 따라 수행 결과를 평가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준화 검사에는 규준 참조 검사와 준거 참조 검사가 있습니다. 규준 참조 검사는 내가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 상대적인 위치를 알아보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준거 참조 검사는 내가 목표에 얼마나 도달하였는가를 알아보는 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표준화 검사를 실시할 때 장애를 가진 아동이 있으면 조금 수정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각장애 아이의 경우 제시되는 검사지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수정해서 제공해야 합니다. 그럴 때 주의사항을 지켜서 수정을 해주어야 합니다. 수정을 사용하기 전에 일단 검사 설명서의 지침대로 검사를 완전히 실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정을 사용하기 전에 검사 설명서에 수정 지침이 제시되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수정 지침에 따라서 수정해야 되고 혹시 범위를 넘어선 수정을 할 때는 결과 보고서의 수정 내용을 자세히 기술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검사 설명서의 범위를 넘어선 수정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규준과 비교해서 검사 결과를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표준화 검사를 할 때 처음에 생활연령을 계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제 생활연령은 이 아이가 태어난 지 얼마나 됐는가, 검사를 하려고 할 때 나이가 몇 살인가를 알아보는 생활연령인데 출생 이후의 횟수와 달수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이픈으로 분리된 두 숫자로 표현해서 예를 들어 5-2라면 5살이 되었고 그리고 2개월이 지났다고 합니다. 많은 검사지에서 하이픈 말고 이렇게 5땡땡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많아서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사일에서 출생일을 빼서 계산을 하는 거고요. 15일이 초과될 경우 받아 올림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또 검사 도구마다 다르기 때문에 검사를 실시하기 전에 설명서의 지침을 보시고 그에 맞게 생활연령을 산출하시면 됩니다. 표준화 검사를 할 때는 기저점과 최고 한계점, 시작점 등을 알고 있어야 문항을 어디서 시작하는지 그리고 언제 끝낼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시작점 먼저 보시면 검사를 시작하는 지점으로 검사 설명서에 연령에 적합한 시작점을 제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저점은 그 이하의 모든 문항에서는 피검자가 정답을 보일 것이라고 가정되는 지점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시된 수만큼 연속적 문항에서 피검자가 정답을 보이는 지점을 기저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최고 한계점은 그 이상의 문항에서는 피검자가 오답을 보일 것이라고 가정되는 지점으로 얘기를 하고 제시된 수만큼 연속적인 문항에서 피검자가 오답을 보이는 지점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 문항이 이렇게 있을 때 연령에 맞춰서 시작점을 잡았더니 4, 네 번째 문항부터 시작하세요 했을 때 여기가 시작점이 됩니다. 그래서 시작점을 해서 네 번째 문항에 정답을 보이고
5번째 문항에 정답을 보이고 6번째 문항에 정답을 보였습니다. 만약에 지침서에서 세 문항을 연속적으로 맞췄을 때 그것을 기저점으로 한다라고 이야기했으면 지금 세 문항을 연속으로 맞췄잖아요. 그러면 1, 2, 3 문항도 정답을 보였을 거라고 가정합니다. 그것을 기저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계속 문제를 풀었는데 6번 이상에서부터는 3번 오답을 연속적으로 보였습니다. 만약에 3번 이상 연속으로 오답을 보이면 이제 문항을 그만한다 라고 얘기했을 때 여기를 최고 한계점으로 보고 이 이상의 문항들은 다 오답을 보일 것이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원점수를 계산을 할 때는 아이가 푼 문제는 3문제지만 이 3문제 더하기 기저점 밑에 있는 문항수 3문항 이것을 합쳐서 6문항을 맞췄다고 계산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측정을 했을 때 점수의 유형이 다양하게 나오는데요. 원점수는 피검자가 옳은 반응을 보인 문항수, 그러니까 획득 점수를 얘기합니다.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정답 문항수에 정답으로 가정된 문항수, 그러니까 기저점 아래의 문항수를 더한 값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원점수 자체는 피검자의 수행에 대한 의미 있는 점수를 주지 못하기 때문에 점수를 다르게 변형해서 피검자의 수행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백분율 점수인데요. 백분율 점수는 총 문항수에 대한 정답 문항의 백분율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100문항 중에 20문항이 맞았다 하면 20%의 백분율 점수를 가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준거 참조 검사에서 아동의 수행 수준을 묘사할 때 유용하게 사용합니다. 준거 참조 검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아이가 얼마나 도달했는가를 얘기하는 거고 자기 자신 안에서 비교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상대적 비교를 할 수 없다는 특징을 가집니다. 그리고 다른 점수로는 발달 점수가 있는데요. 발달 점수란 등가 점수, 지수 점수가 있는데 등가 점수는 기능 수준을 나타내는 연령 또는 학년을 이야기합니다. 점수를 내고 이 아이가 연령으로는 몇 살 아동과 비슷한지 그리고 학년으로는 몇 학년과 비슷한지를 알 수 있는 점수인데요. 예를 들어서 연령 등가 점수, 그러니까 몇 살 정도 되었나 라고 보는 거는 하이픈으로 표시합니다. 그래서 7-2라고 했을 땐 7년 2개월 된 아동들의 평균 점수와 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학년 등가 점수는 온점으로 표시하는데 2.3 하면 2학년 셋째 달 아동들의 수행 수준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수 점수라는 것이 있는데요. 연령 등가 점수 나누기 생활 연령 곱하기 100 이렇게 하는 지수 점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상대적 위치 점수는 백분위 점수, 표준 점수, 구분 점수 등이 있는데 이제 뒤에 가서 더 알아볼 텐데 구분 점수는 저희가 수능에서 1등급에서 9등급으로 나누듯이 그 정규 분포를 9개로 분할한 점수를 구분 점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규 분포 곡선을 보실 수 있으셔야 되는데요. 가장 높은 지점, 이 부분을 평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평균에서 1 표준 편차 떨어진 구간, 2 표준 편차 떨어진 구간, 3 표준 편차 떨어진 구간, 그리고 여기도 마이너스 1 표준 편차, 마이너스 2 표준 편차 이렇게 되는데요. 자, 표준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성적이 높은 겁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쪽으로 갈수록 평균보다 낮다는 거겠죠. 그래서 평균과 1 표준 편차 사이는 34.13%의 아이들이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1 표준 편차에서 2 표준 편차는 13.59, 그 다음에 2에서 3까지는 2.15, 3에서 그 위로는 0.13입니다. 이 사이 틈에 얼마나의 아이들이 들어가는지를 외워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표준 점수는 이러한 한 분포의 평균치를 기준으로 원점수가 평균치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표준 편차 단위로 표시해서 비교 가능한 척도로 변환한 점수입니다. 그래서 한 분포 안에서 상대적인 위치를 즉시 알려주죠. 그래서 내가 표준 점수가 포함된 곳이 여기라고 했을 때 내가 얼마나 상대적으로 내 밑에 몇 명이 있는지, 몇 프로의 아이들이 있는지 알 수 있죠. 그래서 즉시 알려준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백분위라는 것도 있는데요. 백분위는 규준 집단에서 특정 점수 이하의 점수를 얻은 사람들이 전체의 몇 프로를 차지하는가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특정 점수 이하의 점수를 받은 사람의 퍼센트를 이야기하고요. 상대적 위치를 명확하게 지시해주고 백분위 점수와 백분위는 다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평균이 50점이고 여기가 70, 80점이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래서 내가 점수를 70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나의 백분위는 어떻게 구하냐면 이 퍼센트를 다 더해서 나온 퍼센트지가 백분위입니다. 그러면 백분위 점수는 무엇이냐? 내가 이 백분위를 받기 위해서 받은 점수 70점, 이것을 백분위 점수라고 합니다. 좀 이해가 되셨을까요? 백분위라는 건 내 밑에 몇 퍼센트의 아이들이 있는지 그것을 나타낸 걸 백분위라고 하고, 백분위 점수는 그 백분위를 받기 위해서 내가 받아야 되는 점수 자체가 몇 점인가를 나타내는 것을 백분위 점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점수를 알아보았고요. 그리고 우리가 검사를 할 때 타당도와 신뢰도를 보아야 한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타당도를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타당도란 검사 도구가 측정하고자 하는 특성이나 능력을 실제로 측정하고 있는 정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검사 목적에 따른 검사 도구의 정확성의 정도를 이야기하는데요. 내가 검사 목적에 맞게 어떤 것을 측정하고 있는가, 이것을 타당도라고 하고, 타당도에는 내용 타당도, 안면 타당도, 증거 관련 타당도, 구인 타당도, 생태학적 타당도가 있습니다. 먼저 내용 타당도를 보시면 내용 타당도는 검사 문항의 충실성, 대표성을 이야기하는데요. 측정하고자 하는 영역을 검사 문항이 대표하고 있는 정도를 내용 타당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측정 방법은 그 영역의 전문가의 논리적인 사고와 분석을 통하여 판단됩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분석을 하기 때문에 수량적으로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용 타당도가 높다, 낮다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럼 안면 타당도는 검사 문항들이 피검사에게 친숙한 정도를 안면 타당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증거 관련 타당도는 예측 타당도와 공인 타당도가 있는데요. 예측 타당도는 검사 결과가 미래의 행동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정도를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 이 검사 문항이 미래의 직업을 알아보는 직업 적성 검사라고 했을 때 이 직업 적성 검사의 증거 관련 타당도를 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예측 타당도를 구하려고 했을 때 지금 적성 검사를 해서 나왔던 직업이 나중에 이 아이가 커서 하는 직업과 얼마나 관련이 있는가, 얼마나 예측할 수 있는가, 이것을 예측 타당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공인 타당도는 검사 결과가 거의 동일한 시기에 실시된 다른 검사의 결과와 일치하는 정도입니다. 내가 직업 적성 검사를 하나 실시해서 결과를 나왔어요. 그러면 비슷한 시기에 직업 적성 검사 다른 버전을 하나 더 검사를 해서 이거 두 가지의 결과를 비교해서 얼마나 일치하는 것을 보는 게 공인 타당도입니다. 그리고 구인 타당도란
측정하고자 하는 이론적 부인을 검사도구가 실제로 측정하는 정도를 이야기하는데요. 부인이라는 건 추상적이고 가설적인 심리적 특성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지능이라던가 심리적인 것들을 우리가 실제로 볼 수는 없고 되게 추상적인 거잖아요. 그것을 얼마나 측정 가능한 것으로 바꾸어서 측정하였는가, 이러한 측정 결과들을 추상적인 심리적인 특성과 연결시킬 수 있는가 하는 게 부인 타당도입니다. 생태학적 타당도는 이제 통제된 실험실 상황 또는 이와 유사한 상황의 연구 결과를 다른 상황에서 얼마나 일반화할 수 있는가와 관련된 타당도로, 이제 내가 지금 했던 검사가 다른 상황에서 검사를 했을 때도 일반화될 수 있는가와 관련된 타당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타당도의 적용을 보시면 검사 도구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모든 종류의 타당도를 검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검사 도구의 사용 목적에 따라서 특정 타당도를 강조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얘기했듯이 모든 종류의 타당도를 검증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이제 검증하는데 시간과 노력이 많이 소요되는 타당도를 소홀히 하는 건 지양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인 타당도를 예측 타당도로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타당도를 구할 때 각각의 타당도를 각자 구해야 되지, 이것을 한 타당도의 결과를 다른 타당도의 결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신뢰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뢰도란 반복 시행에 따른 검사 도구의 일관성 정도입니다. 얼마나 일관적인 결과를 보이느냐, 그것이 신뢰도입니다. 그래서 타당도의 선행 요건으로서 신뢰도가 낮으면 높은 타당도도 기대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뢰도가 높다고 무조건 높은 타당도라는 말은 아니니까 이것을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뢰도는 4가지 큰 유형이 있고 그 안에 또 2가지가 나누어져 있는데요. 신뢰도의 경우에는 문제에 많이 나오니 좀 더 주의 깊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검사, 재검사 신뢰도란 동일한 검사를 동일한 집단에게 일정 간격을 두고 2번 실시하여 얻은 점수 간의 상관계수에 의해 추정되는 신뢰도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검사를 동일한 집단에게 2번 실시하기 때문에 이 2번 실시하는 간격이 가까울수록 연습 효과로 인해서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전에 했던 검사에서 어떤 답을 체크했는지 아직 기억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서 또 똑같은 답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뢰도가 높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형검사 신뢰도는 2개의 동형검사를 제작한 뒤에 동일한 집단에게 일정한 간격을 두고 실시하여 얻은 점수 간의 상관계수에 의해 추정되는 신뢰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적 일관성 신뢰도는 2가지로 알아볼 수 있는데요. 반분 신뢰도는 한 번 실시한 검사를 2부분으로 나누어 2분 검사 점수의 상관계수를 산출하는 것이고요. 문항 내적 일관성 신뢰도는 개별 문항들을 하나의 검사로 간주하여 문항들 간의 일관성을 추정하는 신뢰도를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들이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고 채점자 간 신뢰도를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데요. 채점자 간 신뢰도는 2 검사자가 동일 집단의 피검자에게 부여한 점수 간의 상관계수에 의해 추정되는 신뢰도. 그러니까 2 검사자가 실시를 하고 이 2 검사자의 점수들이 얼마나 비슷한가를 보고 하는 것을 채점자 간 신뢰도라고 합니다. 이것은 유치원 상황에서도 유용하게 쓸 수 있고 관찰에서도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문제에 자주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있구나 라고 하시면 되고, 채점자 간 신뢰도는 관찰자 간 신뢰도라고 바꾸어서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제 신뢰도와 관련해서 신뢰 구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신뢰 구간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일단 진점수와 획득 점수가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진점수란 이 아이의 진짜 점수를 이야기하는데, 이 진짜 점수라는 건 지금 시험을 쳐서 맞춘 점수가 아니라
이 아이가 실제로 알아서 맞출 수 있는 점수를 얘기합니다. 만약에 내가 오늘 시험을 쳤는데 50점을 받았어요. 근데 이 50점이 내가 오늘 컨디션도 되게 좋지 않았고 시험 장소도 바뀌어서 내가 아는 것보다 너무 못 봤어요.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아니면 내가 오늘 몇 개를 찍었는데 그게 맞았어. 그래서 50점이 된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50점을 받은 거는 획득 점수지만 이 아이가 진짜 알아서 풀 점수는 어떤 구간 안에 있다는 거죠. 이 구간을 추정하는 것을 신뢰 구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뢰 구간은 진점수, 내 아이가 진짜로 맞을 점수가 어디에 있을 것인가 하는 추정 구간을 신뢰 구간이라고 합니다. 보시면 표준 점수 플러스 측정 오차 해서 95% 신뢰 수준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95% 신뢰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뢰 구간은 그래서 이 아이 점수에서 측정 오차를 감안해서 이 아이가 진점수가 어디에 있을까 95%의 신뢰 수준으로 봤을 때 표현 어휘의 경우에는 67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1 지점에 있을 것이다. 인물과 장소에는 85 플러스 마이너스 13점 사이에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건데 이것들은 계산 방법은 Z점수를 더하고 빼는 건데 이것은 거의 검사도구 설명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정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검사입니다. 규준참조검사. 아까도 얘기했지만 규준참조검사는 검사를 받은 또래 아동들의 점수의 분포인 규준에 아동의 점수를 비교함으로써 또래 집단 내 아동의 상대적인 위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검사를 얘기합니다. 특정 규준이 있고 이 규준에 대해서 아동이 얼마나 상대적으로 위치하고 있는가, 어느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있는가를 제공하는 검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규준은 규준 집단의 점수 분포를 얘기하며 그럼 규준 집단은 무엇인가? 모 집단에서 선정된 표본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 집단이라는 것은 내가 비교하고 싶은 집단 전체를 얘기합니다. 만약에 유아기 아동들에 대해서 검사를 실시하고 싶다. 그랬을 때 모 집단은 유아기에 포함되는 아동 전체를 얘기하는 거고 그 전체 중에서 무작위로 뽑아서 선정한 표본을 규준 집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규준 집단은 대표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며 크기가 적절해야 되고 그리고 모집단에 대해 적절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모집단에서 선정된 표본인 규준 집단의 점수 분포를 규준이라고 하고 이 규준과 아동의 위치를 비교하는 것을 규준 참조 검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규준 참조 검사를 적용할 때는 아동들을 진단하거나 분류할 때 많이 사용되고요. 그리고 자격 여부를 파악하는 데 사용됩니다. 그래서 장애 진단이라든지 선별이라든지 적격성 판단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할 때 규준 참조 검사를 적용하는데요. 이것은 많이 사용되지만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문제점에 대해서는 문제도 많이 나오니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일단 각 학생의 목표를 개발할 만큼 구체적인 정보를 산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전체 집단, 그러니까 정규 분포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에 해당하는지만 알 수 있지. 그래서 이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뭘 잘하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고 이 검사는 오래 걸리고 그리고 방대한 대략적인 정보를 주기 때문에 매일의 성취 정도를 측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개별 학생 점수를 주요 특성에서 차이가 있는 아동들의 점수와 비교하는 데 사용할 수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규준 참조 검사의 설명서를 대부분 보시면 장애가 있는 경우 모 집단과는 조금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교할 수 없다라고 나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장애 아동에
일 경우에는 그 아이의 점수를 다른 아이들의 점수와 비교하는데 사용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가집니다. 그럼 준거참조검사는 무엇인가? 준거참조검사는 사전에 설정된 숙달 수준인 준거의 아동의 점수를 비교함으로써 특정 지식이나 기술에 있어서의 아동의 수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검사. 그러니까 개인 내 차이를 알아보는 검사입니다. 그러니까 특정 점수가 있고 이 점수에 도달하였는가 아니면 이 점수보다 얼만큼 높은가 이런 것들을 비교하는 것을 준거참조검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준거참조검사의 장점을 보시면 특정 목표와 기술을 사정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건 개인 내 차이를 보는 거기 때문에 다른 학생의 수행 결과와 비교할 필요가 없고 그리고 한 학생의 발달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검사를 해서 목표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면 열심히 교수한 다음에 검사에서 또 점수를 매기고 그런 식으로 얼만큼 아이가 성장해 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게 준거참조검사입니다. 그래서 개개인의 학생의 필요에 따라서 조정된 목표를 사정할 수 있고 그리고 대부분 선택된 항목들은 직접 관찰이랑 측정하는 거기 때문에 타당성과 신뢰성이 향상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준거참조검사의 단점이 있습니다. 몇몇 영역들은 가제 분석이 어려워서 평가를 하기가 어렵다는 것도 있고 그리고 어떠한 내용을 가르쳐야 할지는 정보를 제공하지만 가르치는 방법을 처방해 주지는 못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여기 예시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보시면 1번 동시에 두 손을 중앙으로 가져오기 각 손을 유도된 방향으로 휘젓거나 때리듯 내밀기 가능 각 팔을 일정하지 않은 방향으로 움직이기 불가능 했을 때 이것을 가르쳐야 된다고는 알 수 있지만 이 방법을 어떻게 가르칠 거에 대해서는 알려주지 않는다는 게 준거참조검사의 단점이 될 수 있겠죠. 관찰까지 나가고 싶었는데 너무 길어져서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엔 관찰부터 마지막까지 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쎄쎄였습니다.